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9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내일은 2와 7 이제 이런 순서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중에 각별히 주의하실 게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도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자 사기 사건들이 이 재난지원금과 연결해서 또 생기는 모양입니다. 메신저 피싱 또 보이스피싱 주의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현지 공장 가동률이 30%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생산, 유통, 판매 모든 과정이 다 차질이 빚어지겠죠. 결국은 이게 물가 오름세로 연결되게 될 텐데 이 소식도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만 함께합니다. 박세훈 작가가 휴가 가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허전하네요. 부재 사실이 그렇게 콕 집어서 제주도로 가셨어요. 예. 듣고 있으려나요? 부럽습니다. 예, 김현우 소장님. 네.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 신청은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도 네. 오늘은 끝자리 출생연도 끝자리가 1번, 6번, 네. 내일은 2번, 7번 네. 이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소장님이 전해. 네. 금요일까지 이렇게 요일제로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요일제 없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서 신청하냐? 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드사 앱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신청 가능하시고요. 예. 단 요번에 시티카드는 제외가 됩니다. 이걸로는 받으실 수가 없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로페이나 체크페이 같은 그 지역별 상품권 홈페이지나 앱들 있잖아요. 예. 여기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둘 다 모두 이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이 패스라는 앱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인증 후에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인은 개인이 다 각자 수령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되는데 이때는 이제 온라인 신청의 요일제는 풀리지만 오프라인은 한 주 동안 요일제를 시행을 해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요일제가 한 주 동안이 아니라 또 연장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지역의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신 후에 확인 후에 방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로 찾아가면 직접 찾아가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제휴은행이 있죠. 제가 만약에 A은행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A은행 창구에 가시면 되는데 오후 4시까지 되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도 이제 시티은행 영업정은 제외가 되고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 시간을 단축한 은행들이 있어요. 이게 또 4단계가 연장되면서 업무 시간 단축이 더 연장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9시부터 4시까지가 영업 시간이었는데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로 단축하는 곳들이 있으니 이것도 반드시 방문 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방문이 필요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불카드 형태나 이렇게 직접 오프라인으로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요일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우신 뭐 고령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13일부터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받아주는 찾아가는 신청 이게 시작됩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모든 문의는 전담 콜센터가 있는데 1533-2021번이나 아니면 국번 없이 110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고 사용은 올해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로 전부 다 환수되고 이거에 대해서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뭐 기부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예. 연말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결국 그렇습니다. 예. 뭐 잘 모르겠으면 110 예, 110에 110 전화를 하시거나 전화하시면 네, 1533-2021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주의해야 될 점. 이게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메신저 피싱, 그러니까 문자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좀 주의 바란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이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걸 대신 신청해 주신다거나 하기가 어려운데 네. 이 대상자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토스 아니면 이 네이버 앱을 통해서 국민비서급 굿비라는 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만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대상자인지 아닌지. 네, 여기에 예. 신청을 하신 분들만 안내를 해드려요. 간혹 이제 카드사나 은행에서 발시하는 뭐 안내 메시지나 홍보 문자도 올 수는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인터넷 링크가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클릭은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신청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재난지원금 대상자이십니다. 이거 클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 국민비서 서비스 요거 앞서 말씀드린 거는 카카오톡 검색창이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창 예. 여기에서 이제 국민비서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토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체 메뉴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국민지원금이라는 메뉴가 딱 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인증 후에 신청을 하시면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를 보니까요. 정상적으로 카드사에서 온 문자에는 링크가 없네요. 그렇죠. 네. 네. 혹시나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카드사에서도 링크는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메시지로 무슨 링크가 날라왔다 그러면 클릭 안 하시는 게 일단 1번 안전장치입니다. 예전에 우리 간첩 잡읍시다 뭐 이럴 때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뭐 구별이 안 가잖아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니까. 그렇죠. 차라리 뿔이라도 달려 있으면 구별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럼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뭐 조심하시는 수밖에는 없고요. 문자 예. 메시지로 날라오는 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는 특별히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지금 설명 들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110, 110 예,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문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자. 네네. 참 쉽지 않아요. 예. 요즘 이렇게 문자 보내서 뭔가 링크를 같이 보내고 링크를 클릭하면 그 휴대폰이 다 이른바 이제 해킹되고 마비가 돼서 감염이 돼서 네, 뭐 이제 어디로 해도 결국 범인들이 만든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혹은 범인들의 전화로 연결이 되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 금감원에서 어제 요 상반기 보이스 피싱 현황을 종합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기존에 이제 대출 빙자 사기, 뭐 대출 갈아태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기관 사칭, 검찰입니다. 그리고 문자 사기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을 해봤더니 전체 피해 금액으로 봤을 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577억 원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845억 원,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메신저 피싱, 그러니까 문자 사기는 2.6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해액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기존에 뭐 검찰입니다, 뭐 사기 계좌에 연루되셨습니다, 출석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대출 싸게 바꿔드립니다 같은 전화 사기는 한 7-8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모르는 전화는 안 받죠. 네. 이게 근데 피해액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전화 사기를 이 전화 사기범들이 줄이느냐는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당하는 건지 줄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문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고요. 이게 네. 또 특히나 대상이 50대 이상 장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게 예.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렇군요. 대개는 문자 다 무시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친절한 분들이 항상 다 응답하시고 그런데 무시할 문자 수 없는 확인하시고. 유형으로 오다 보니까 문자가 뭐 엄마 나 핸드폰 지금 액정이 깨져서 친구 폰으로 연락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 이미 내 핸드폰이 해킹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가족 이름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전화를 걸어봤을 때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해킹된 경우에는 네. 이미 내 핸드폰은 해킹이 돼서 어디로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먹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전화를 할 수도 없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세요라는 것도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 휴대폰 액정이 깨졌어 엄마 어디로 좀 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게 예전에는 돈을 요구하는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돈보다는 다른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갑자기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3,000만 원만 보내줘 이럴 리는 없잖아요. 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보통 소액이에요. 구글 기프트 카드. 편의점 가서 이런 거를 좀 몇십만 원 단위로 좀 사서 보내줘라. 네. 이거 액정 깨진 거 고치는데 이걸 뭐 결제해야 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근데 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 요거는 몇십만 원 단위인데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보다는 이제 휴대전화에 있는 금융거래 정보라든가 아니면 신분증을 빼돌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증이나 각종 금융정보를 빼돌린 다음에 예. 나중에 그걸 위조해서 불법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가입하고 있는 예금이나 보험을 해지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일단 한번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그 즉시 인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힘들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증 사본을 어딘가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지금 뭐가 필요한데 신분증이 필요하대. 그리고 혹은 신용카드 앞뒷면으로 촬영 좀 해줘요. 지금 휴대폰 수리하는데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 예, 그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보내주게 되면 그때부터 나중에 이게 범죄에 연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신분증 사본을 누군가한테 줬어요. 예, 신용카드 앞뒷면도 찍어줬어요. 네, 그럼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은 대출도 받고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명의로. 그렇습니다. 그럼 내 본인 확인을 그렇게 한 금융회사가 책임져야지. 맞습니다. 그걸 뭐 내가 내 신분증 사본을 누구에게 주든 네, 그거 사람 보고 대출해야지. 그걸 그렇죠. 신분증만 보고 대출한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나에 대한 신분 확인이 내 명의의 핸드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들이 내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한 다음에 그걸로 아예 핸드폰부터 개통을 해서 거기로 신분증과 각종 금융 정보를 가지고 예. 개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따라오는 문자도 알아서 갖고 가서 알아서 갖고 가서 제 명의로 마치 나인 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 신분증을 예. 넘겨줬다는 그 부분에서 있어서 약간 잘못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분증을 탈취당한 게 아니라 음. 내가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 있는 거죠. 그건 신분증 관리를 잘못했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가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모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죠. 예. 그런 뭐 또 홍채라든가 네. 누군가가 범인이 내 얼굴이랑 똑같이 변장을 하거나 성형수술하거나 네. 홍채를 위조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게 똑같이 생긴 내 잘못입니까? 아니죠. 이건 아무래도 그걸 그 왜 소비자 중간에 보고 주의하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 은행이 알아서 보완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CCBB를 가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 처음 단계부터 주의를 해달라는 건데 아무튼 문자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요구하는 거는 본인 확인이 되기 전까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하자. 아무튼 네, 지금은 맞습니다. 누구 잘못이든 한참 내가 따져야 되니까. 예. 자, 고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심각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에 전 세계 그 이런저런 제품들의 생산 기지가 몰려 있는데 하필 이 지역에 이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웬만한 기업들이 다 비상에 걸렸네요.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다 비상에 걸린 건데요. 전 예. 세계가 미국인들이 다시 화장지를 사재기하고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 1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이 화장지 진열대가 텅 빈 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인데요. 왜 그러냐 보면 동남아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입니다. 그 동남아에는 독일 인피니언 등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생산 공장이 밀집돼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수입의 절반가량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 현지 공장에서 수입을 합니다. 중국은 데이터 처리 장비 38%, 통신 장비 29%를 동남아 5개 국가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동남아 현지 상황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완성차와 통신 산업이 좌우되는 꼴입니다. 게다가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신발의 30% 정도는 그 베트남산입니다. 예. 근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난달 봉쇄령이 발령이 되면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 PMI 지수가 8월 달에 49.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이거든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위축인데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50에 못 미쳤습니다.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안 팔리거나 뭐 중국에서 뭘 사다가 뭐 동남아에서 뭘 좀 조립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올스톱이고 네. 그럴 테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 있죠. 정말 많이 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그 국내 기업들의 현지 공장 가동률이 베트남의 경우에는 30%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지난달 23일부터 호치민시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완전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삼성전자 호치민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면서 하루 손실액만 17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미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TV의 경우에는 배송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만약에 지금처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전자업체의 경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여기가 시즌이거든요. 예. 이때 아마 판매를 잘 못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에 있는 박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그 새로 나온 갤럭시 폴드 접히는 거. 요거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잘 나간 상황에서 이때가 때다 하고 팔아야 되는데 물량이 안 돼가지고 못 파는 경우가 지금 빚어졌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도 되게 심란한데요. 이 삼성 베트남과 함께 현지에 합작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이 합작 공장에서 베트남 판매 물량 전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생산이 안 돼서 큰일 났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말레이시아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서요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 장치, ECU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올해 내내 부족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좀 풀릴 거라고 분명 여름 지나면 풀릴 거라고 그랬는데 안 되죠. 여름 지났는데 또 코로나19 변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와서 국내에 있는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네. 반도체가 못 오니까 생산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차를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주문하면 올해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 업계 같은 경우에도요. 대부분 생산 유통이 다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차질을 빚고 있고요. 특히나 조금 중견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영세업체 이른바 이제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운송 수단이 다 막혀버리니까 비행기로 운송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비행기 운임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도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새 차 구하기 어려우니까 중고차라도 사야 되겠다. 내 차 갑자기 섰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중고차라도 가격이 그래서 사야죠. 굉장히 비싸게 고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차보다 비싸기도 하고. 아마 옷도 좀 오를 것 같은데요. 가을 옷, 겨울 옷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쯤 막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네. 재고도 별로 없고. 그럼 굳이 세일 안 하시겠죠. 작년 거를 다시 팔거나. 그러게요. 이러면 결국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게 일단은 걱정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일단 생산 차질을 빚어지고 수요는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는데 예. 그 전체 제품의 한 28% 정도를 베트남에서 조달한다라고 합니다. 아디다스의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아디다스가 관계자가 하는 말이 올 하반기에만 6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아마 이걸 메우기 위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동남아 공장이 마비되니까 공급이 우려가 되고 기업들은 대체 공급 업체를 찾잖아요. 네. 대체 업체를 찾다 보면 당연히 물류 비용까지 겹치면서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겠죠. 올라간 비용은 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 미국, 중국 할 거 없이 다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8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대비해서 3.9% 올라서 통일 이후 2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나이키를 비롯한 80여 개 신발 의류 업체가 지난달 중순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베트남에 더 많은 백신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른 뉴스 하나 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주식 갖고 있는 분은 오늘 조심해야 됩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왜요? 돼요. 왜? 이게 그 공모주 청약을 할 때요.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물량을 쓰면서 우리가 이 받은 공모주를 오랫동안 안 팔고 들고 있다가 팔겠습니다라고 기간을 확약을 하면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판다라고 할수록 더 많이 배정하거든요. 예. 이걸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하는데 네. 일종의 이제 시장 충격 완화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한 달이 됐잖아요. 예. 우리 한 달 동안 안 팔게요라고 했던 기관 물량이 오늘 시장에 풀립니다. 아, 오늘 한 달 끝났어요, 이제? 네. 314만 주가 풀리거든요. 예. 예, 이게 공모 당시 기관들이 받았던 물량의 한 8.7%에 해당하거든요. 카카오뱅크 전체 주식에는 0.66% 규모라 뭐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튼. 네, 이 정도가 풀리고요. 오늘입니까, 오늘? 네, 오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네. 그리고 10일에는요. 크래프톤. 여기도 역시나 1개월 보유 기간이 끝나면서 네. 96만 주가 시장에 풀립니다. 전체 기관 배정 수량의 16.9%가 풀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네, 크래프톤이 조금 더 심각해요. 기관 배정 수량의 16.9%니까. 예. 그리고 18일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394만 주가 풀립니다. 딱 들어봐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들고 있겠다라고 했던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게 기관 배정 물량의 31%입니다. 아, 이런 건 미리 알았으면 지난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 좀 정리 좀. 아니, 물론 제가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이것도 잘 계산해야 되겠네요. 네, 주식 맞아요. 투자하려면. 맞습니다. 지금 이게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팔아도 이기기 때문에 언제든 예. 물량이 나와서 많이 올라 있죠. 네, 차익 실현이 공모가보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나는 안 팔 건데 저 친구가 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나도 일단 팔죠. 네. 그것 때문에 꼭 기관이 팔아서가 아니라 이런 맞습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그런 심리 때문에 좀 파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런 뉴스를 들으면 예. 조마조마해가지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니까 그 전에 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 또 때문에 그렇겠죠? 파는 수요도 있을 거고요. 괜히 아무래도- 전해드린 뉴스인가요? 어쨌든 예. 그 한 가지만 더 보죠. 그 사적 모임 기준 예. 오늘부터 저녁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할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4단계는 한 달 연장해서 다음 달 3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예. 수도권 4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3단계 요건 유지가 되는데요. 9시까지였잖아요. 영업시간이. 그런데 예. 요 영업시간 제한이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요. 음. 허용 인원도 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돼서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신 접종자 완료 기준은 얀센 같은 경우는 1차 그리고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14일 경과 후에요. 그러니까 15일 차에 접어드신 분들만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자에 다 맞고 14일 경과 후 네, 예. 15일 차 여기만 해당이 그래야 된다. 되는데 이분들은 투명 인간이라면서요? 네, 이분들은 투명 인간인데 투명 인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무제한 투명 인간은 아니고요. 4명까지만. 맞습니다. 수도권 낮에는 4명이 원칙이고 여기에 플러스 2명 투명 인간, 저녁에는 2명이 있어요. 원칙이고 4명이 투명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2명, 점심은 4명, 저녁은 2명은 똑같고 네, 거기에 투명 인간은 4명까지 추가할 수 있고 네, 근데 낮에 투명 인간은 2명만 되고. 맞습니다. 아이고야. 예, 김현우 소장님, 고란 기자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